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인두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흔한 암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발병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먹고 말하고 또 호흡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자 구인두암이 무엇인지 또 왜 발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치료법까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두암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세 분의 교수님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최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오동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진영입니다. 네, 세 분의 교수님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구인두암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인두암은 두경부암 중에 하나입니다. 두경부암이라고 하면 이 눈썹부터 쇄골 위까지 얼굴과 목에 생긴 암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경부암에는 비인두암, 구인두암, 하인두암, 그리고 후두암, 구강암, 비강암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구인두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인두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지나서 음식이 지나가는 통로가 바로 인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인두, 코 뒤에 있는 비인두, 입 뒤에 있는 구인두, 그 아래가 하인두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구인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두는 연구개, 목젖, 그리고 편도, 혀뿌리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곳에 발생하는 암, 그러니까 악성종양을 구인두암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저희가 편도암이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는 남녀 비율이 5대1로 주로 남자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MC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구인두암은 저희가 흔한 암은 아닙니다. 두경부암 전체가 연간 약 5,500명에서 발생을 하고 그중 구인두암은 약 800명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구인두암은 꾸준히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대체 왜 발생하는 건지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는지도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구인두암은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데 일반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과 음주를 꼽고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하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두경부암과 마찬가지로 악성 종양이 표면에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HPV 바이러스는 흔히 자궁경부암에서 주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인두암에서도 HPV 감염이 유의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인두암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증상들로 좀 알아차릴 수가 있을까요? 구인두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병이 진행한 후에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인두이물감, 통증, 삼킴곤란, 목의 호흡곤란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목에 뭐가 만져져서 검사해보니 구인두암인 경우가 많은데요. 발생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병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비인후과 외래 환자분들이 오시면 자세한 병력 청취 그리고 문진을 거쳐서 각종 내시경 검사를 이용한 이학적 검사를 합니다. 의사가 내시경으로 구인두를 직접 들여다보고 손으로 목의 경부 림프절을 만져보는 검사로 진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보통 내시경을 통해서 구강과 구인두 부위를 자세히 관찰하고 저희가 목 부위를 촉진하게 됩니다. 악성종양의 경우에는 다른 정상 조직에 비해서 딱딱하기 때문에 검사할 때 촉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검사입니다. 암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구인두암이 이제 확진이 됩니다. 조직 검사는 구인두 부위를 외래에서 간단하게 국소 마취하에 조직 검사하는 게 일반적이고 병변이 잘 보이지 않거나 너무 깊은 부위에 있을 때는 전신 마취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동네 이비인후과나 동네 병원에 가셨다가 이렇게 삼성서울병원 같은 상급 병원으로 좀 오게 되시는 경우가 많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처음부터 구인두암에 걸려서 병원을 간다기보다는 목에 뭔가가 만져지기 때문에 걱정돼서 동네 병원을 갔다가 편도암, 구인두암 의심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 검사로 구인두암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조직 검사로 암이 확진이 되면 그 뒤에는 병기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PET-CT, 목 CT랑 MRI, 그리고 흉부 CT를 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각각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이를 통해서 암의 크기와 암 주변부의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까지 퍼져 있는 원격 전이까지 확인을 하게 되고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게 됩니다. PET-CT의 경우에는 전신을 스캔해서 암이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PET-CT는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져서 CT를 시행해서 암의 크기를 확인하고 작은 폐 결절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또 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MRI를 찍기도 합니다. MRI는 암세포가 침범한 부위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구인두암의 경우에는 조직에서의 HPV 감염 여부에 따라서 병기 설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재검사가 필요하지는 않고 이전에 확보했던 조직에서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모든 암이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구인두암은 조기에 좀 발견, 그리고 조기 진단이 잘 되는 편일까요? 아쉽지만 구인두암은 일반적으로 조기 진단이 어려운 암입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앞서 얘기했듯이 증상이 나타나도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아서 놓치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구인두 부위는 목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요즘 증가하고 있는 HPV 양성 구인두암은 비교적 젊은 연령대에서 흡연력이 없다 하더라도 편도 표면이 아닌 함몰된 주름 구조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표면이 정상처럼 보여도 내부에 변변이 있을 수 있고 초기부터 목에 림프절 전이가 흔해서 목에 혹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조기 진단은 어려운 편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좀 늦어지게 되면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더 놀라게 되고 또 특히나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앞서게 되는데요. 구인두암의 예후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분들이 구인두암을 비롯한 두경부암으로 내원하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예후입니다. 구인두암의 예후는 조기 진단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조기에 발견된 구인두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으로 비교적 굉장히 좋은 예후를 보고됩니다. 병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인두암의 5년 생존율은 저희 병원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 1, 2기는 90% 이상, 3, 4기는 약 80%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HPV 양성 구인두암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은 8, 90%로 HPV 음성 구인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인 5, 60%보다 월등히 높은데요. HPV 양성 구인두암 환자의 경우에 림프절 전이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처음에 오시면 진행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 예후가 안 좋을 거라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반응이 좋아서 진행이 많이 돼도 비교적 치료 성공률이 높습니다. 다만 병변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서 수술 후 삶의 질 변화가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편도는 비교적 좋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연구개와 설기저부, 혀뿌리 같은 경우에는 치료 후에 적절한 재건이나 재활을 하더라도 식이나 발음에 문제가 생겨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같은 병기일지라도 환자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기저질환 그리고 전이 양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은 좀 어렵지만 다행히도 예후는 괜찮은 편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자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치료가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모든 치료는 암의 병기, 병변의 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완치가 가능한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암이 주변 림프절 전이까지만 국한되어 있다면 완치를 위한 치료를 하게 되고 간이나 뼈, 폐 등의 다른 장기로 원격 전이가 있다면 완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완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치료하게 됩니다. 병기와 환자의 수행 정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암 초기이고 환자가 치료를 잘 버틸 수 있다면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암이 진행된 상태이거나 환자가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시 방사선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이 가능하지만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선행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이후에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1, 2기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만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행성 구인두암 3, 4기인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병합해서 치료를 합니다. 구인두암은 4기라도 원격 전이가 없다면 완치를 위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피하려고 하는 거는 선행 항암도 하고 수술도 하고 또 보조적으로 항암 방사선 치료를 다 하게 되는 경우를 좀 피하려고 합니다. 치료를 많이 할수록 더 잘 나을 것 같지만 환자분들이 오히려 많이 힘들고 후유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3가지 다 치료를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보통 암이 진단이 되면 환자분들은 수술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두암의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기보다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중에서 환자별로 의료진이 최적의 치료를 선택해서 시행을 합니다. 만약 조기에 발견되어 암이 구인두에만 국한되어 있고 전이가 없다면 수술 단독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인두암의 경우 발견 당시에 많은 수에서 이미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만으로 악성 종양이 없어지는 경우가 85%고 5년 생존율이 95%에 달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구인두암 환자 중에서 HPV 양성 그리고 음성 비율이 8대2 정도 됩니다. HPV 양성 구인두암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항암 방사선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HPV 음성인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그리고 이비인후과 교수님들이 치료에 참여하여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 후 항암 방사선 치료 또는 수술 없이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구인두암은 처음부터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방사선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구인두암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둘 다 초기 치료로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두 치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암에 대해서 성적은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초기 치료 선택 시에 어떤 치료가 환자의 기능적 보전 혹은 삶의 질에 더 나을지를 많이 고민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초기 치료로 방사선 치료를 결정했을 경우 먼저 방사선 치료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방사선종양과 첫 외래를 오셔서 면담 후에 당장 다음날부터 치료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오신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는 치료 결정이 되면 준비 과정이 대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첫 면담에서는 방사선 치료 전반적인 과정, 치료 중 그리고 치료 후 여러 가지 부작용 및 주의점을 설명드린 후 방사선 모의 치료 일정을 정합니다. 모의 치료라는 것은 실제 치료할 때랑 똑같은 자세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위한 CT 영상을 얻는 것입니다. 모의 치료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환자에게 맞춤으로 고정 마스크를 제작합니다. 두경부암은 대개 2에서 3mm 정도 오차 범위를 가지고 정밀하게 치료하게 되는데 환자가 움직이면 정확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머리와 목을 감싸는 마스크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할 때와 똑같은 자세로 기본적으로 치료 계획을 위한 CT 영상을 얻고 추가로 필요하면 MRI 영상까지 얻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영상을 바탕으로 방사선 치료 계획이 들어갑니다. 방사선 치료 계획의 첫 단계는 얻어진 영상에서 방사선 종양학과 담당 의사가 각 영상마다 종양을 정확히 그리고 종양 특성에 따른 방사선 치료 범위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는 마치 수술 집도의가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범위가 결정되면 중요한 정상 단계에는 최소한의 방사선이 조사되면서 치료하고자 하는 부위에는 원하는 방사선량이 충분히 조사될 수 있도록 컴퓨터 치료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 선량 설계사와 방사선 물리학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치료 계획이 나오면 방사선 종양학과 담당 의사는 이 계획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최종 방사선 치료 계획이 나오면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매 환자마다 마지막으로 실제 컴퓨터로 계획한 플랜이 치료실, 즉 방사선 치료기에서 정확하게 구현되는지 방사선 치료 계획 검증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검증 작업이 통과되면 비로소 치료 첫날 환자에게 방사선이 조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제 환자가 치료실에 오셔서 받는 방사선 치료는 대개 한 번 치료받을 때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이때도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두경부암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3mm 오차 범위에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는데 두경부는 아주 작은 공간에 여러
복잡한 장기들이 모여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경부암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에서 매번 치료 직전에 치료기에 부착된 기기로 영상을 촬영해서 실제 치료실에서 얻어진 영상과 치료 계획을 위해서 얻어진 영상이 정확하게 맞는지 매칭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필요하면 치료실에서 이를 보정합니다. 이렇게 예측된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빔을 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저희가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구인도암을 비롯한 모든 두경부암에서는 이러한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가 기본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암의 위치가 머리 쪽이기 때문에 더욱더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기간 보통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구인도암의 방사선 치료는 매일 한 번, 일주일에 5번, 총 6주 정도 진행합니다. 수술 후 재발을 낮추기 위한 보조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병원은 대개 27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없이 방사선을 초기 치료로 완치 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30회에서 35회 정도 진행하는데 우리 병원은 대개 30회를 시행합니다. 병의 위치,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살도 빠지고 실제 종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첫 치료 계획과는 치료 범위와 모양이 약간씩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저희가 적응 방사선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서 완치 목적의 6주 치료를 계획하면 기본적으로 치료 기간 중에 1회의 적응 방사선 치료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치료 중간에 모의 치료를 한 번 더 시행하게 되고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 과정 중에 예상치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계획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적응 방사선 치료를 2회 이상 시행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방사선 치료를 주 치료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보조 치료로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정이 좀 다른가요? 아니면 과정이 좀 같습니까? 네, 과정은 거의 똑같습니다. 차이는 치료 범위와 선량의 차이고 아무래도 수술 후 재발 감소를 위한 보조적 방사선 치료는 육안이나 검사상 보이지 않는 미세 잔존암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량이 10에서 15% 정도 적게 들어갑니다. 추가로 HPV 양성 구인도암의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 최근 들어 선량을 줄이려는 치료 약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인도암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될까요? 항암 치료는 암 치료 중에 여러 단계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에 암의 크기와 범위를 줄이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선행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을 시행할 때 더 효과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치가 어려운 환자에게서 진행하는 고식적인 요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자에게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3단계 다 들어가지는 않고 환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항암 치료,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계실 텐데요.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각 단계마다 다릅니다. 원격 전이가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먼저 완치가 가능한 환자에서만 항암 치료 기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행 항암요법의 경우에는 수술 전에 병변을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크기를 줄이고 수술 범위를 줄여보는 게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3주 간격으로 3번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은 총 3가지가 들어갑니다. 2가지 약을 6시간 반에서 7시간에 걸쳐서 병원에서 맞고 가시고 나머지 하나는 4일, 즉 9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정맥관에 연결해서 홈펌프를 달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4일 동안 일정하게 약이 들어가고 다 맞고 나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한 사이클이 지나면 이제 2주 반 정도 쉬었다가 다시 내원해서 이 3가지 약을 다시 맞고요. 이걸 2번 더 반복을 하면 3주 간격 3번의 항암 치료가 완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만져지는 게 작아졌다, 말랑말랑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실 정도로 성적은 꽤 좋은 편입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동시에 하는 항암 방사선 요법의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방사선 치료와 같은 날에 시작합니다.
항암제로는 백금 기반 세포독성 항암제인 시스플라틴 한 가지를 주로 쓰게 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힘든 항암제,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주에 한 번씩 고용량을 투여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환자분들께 5, 6주에 걸쳐서 소량씩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는 용량은 총량이 같은 것이고 한 번에 맞는 양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량 치료가 가능한 환자분들도 있지만 고령이거나 체력이 좋지 않은 분들의 경우 매주 투여하는 것을 저는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과 같이 스케줄을 잡게 되는데 치료 첫날 항암제를 4시간 정도 먼저 맞고 이어서 방사선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선 치료는 매일 하는 것인데 항암 치료는 매주 한 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면 월요일에는 항암을 맞고 방사선을 치료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 화, 수, 목, 금요일에는 방사선 치료만 시행을 합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은 다시 항암 치료를 4시간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량으로 3주에 한 번 투여를 하게 되면 첫날 항암제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하다가 3주째 월요일에 다시 와서 항암제를 맞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 주셨듯이 선행 항암요법의 경우에는 한 가지 약을 귀가해서 나흘 동안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이 약을 어떻게 맞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게 우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홈펌프입니다. 액체로 된 약물이 들어있는 이 풍선처럼 생겼습니다. 이 홈펌프를 정맥관에 연결을 하고 그래서 여기 환자분들이 대부분 PICC라고 하는 중심 정맥관을 갖고 계시게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고 이거를 허리에 찰 수 있는 가방에 저희가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4일 동안 차고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워도 못하고 잘 때나 옷 갈아입을 때도 혹시 관이 꼬이거나 빠지지 않았는지 신경을 조금 쓰셔야 합니다. 네, 수술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게 되나요? 과거에는 깊은 부위의 구인두암의 경우 입을 통해서 암을 제거하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목을 절개하거나 턱뼈를 이렇게 갈라서 수술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대수술이 불가피했는데요. 최근에는 수술용 로봇과 그리고 내시경이 도입돼서 입을 통해서 수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상 조직이 손상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출혈도 적고 수술 후에 삼킴이나 발성, 호흡 등의 회복도 빠릅니다. 즉 수술 후에 합병증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조기에 발견된 구인두암의 경우에는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이나 삼킴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구인두는 먹고 말하고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병의 완치도 중요하지만 완치 후에 환자분들의 기능을 유지시켜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과의 아주 조직적인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또한 병을 치료한 후에 인두 기능의 회복을 위한 음성 및 연화 재활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인두암은 치료뿐만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후에 또 재활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비인후과 최나연 교수님과 방사선 종양학과 오동열 교수님, 혈액종양내과 김진영 교수님 세 분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인두암 치료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또 추적 관찰 그리고 재발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 나눠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